오늘도 어김없이 드론인가 뭔가 하는 그 요사스러운 것이 집 주변 하늘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남의 집에 저런 요사스러운 것을 날려보내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요사스러운 것이 한 곳에 멈추어 서더니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조금 다가가자 그놈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또 다가가면 또 멀어지고 그 동작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드론을 남의 집으로 날려보낸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화장실, 주방, 세탁실,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나니 팔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각 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질러져 있어도 물건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그저 바닥만 쓸고 닦아야 하며 구석구석 먼지만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30평씩 3층, 거의 100평에 달하는 넓은 집을 내일 모레 환갑이 다 되어가는 저 혼자서 청소한다는 건 사실 거의 초인적인 체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대충 한술 뜨고는 곧바로 죽어라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오후 3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은커녕 여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도대체 누가 오는데 이렇게까지 청소에 목숨을 거느냐고요? 이게 다 노갑수 그 인간 때문입니다. 오늘 그가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 아무 예고 없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인간이었기에 저는 항상 집안 구석구석을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지금 가장 급한 건 점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샤워가 먼저였죠. 오늘 그 인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노인 냄새 난다며 구박을 받을 테니까요. 아니 차라리 구박만 하면 감사할 뿐이죠. 잘못하면 또 손찌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서둘러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으며 보니 손끝은 하얗게 갈라져 있었고 손등의 핏줄은 고무장갑 자국에 눌려 푸르스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온몸에 번진 멍자국들입니다.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라 그 인간에게 맞아 생긴 상처들입니다. 마음 같아선 뜨끈한 물을 틀어 제대로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 그 인간이 또 난리를 칠 게 뻔했기에 늦가을의 날씨에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때리는 동안 참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금세 물줄기와 눈물이 뒤섞여 어느 것이 눈물이고 어느 것이 샤워기 물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따라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유난히 깊게 사무쳤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기업을 일구어 올린 주운 재벌이라 불릴 만큼 탄탄한 사업가였어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냉철한 사람이었지만 저에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의 곁에 서면 세상이 다 내 편인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금요일 아침 남편과 아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캠핑을 떠났습니다. 그 무렵 막 10살이 된 우리 아들은 캠핑의 재미에 푹 빠져 기회만 생기면 아빠에게 캠핑을 가자고 보채곤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집을 나선 지 2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차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향해 오던 다른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소식은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 순간 아들은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튕겨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아직 체구가 작아 안전벨트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문제는 아들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수백, 수천 명의 인원을 동원해 며칠 동안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강과 산에는 수색견이 투입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흔적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결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은 저는 거의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그저 숨만 붙은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외출 한 번 하지 않고 집안에서 멍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며 말이죠. 살아있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도 없는 그저 존재만 남은 그림자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세상과 단절된 채 시간이 흘러도 멈춘 듯한 그 자리에서 잊히지도 사라지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덮는다고 하지만 제 마음엔 시간이 아니라 익숙한 고통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덕분인지 아니면 오랜 슬픔이 무뎌져 버린 건지 저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밝았고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공기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조금씩 바깥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까운 곳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하루치의 용기를 써야 했고 다음엔 조금 더 먼 곳까지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자동차 소음, 계절이 바뀌는 냄새가 서서히 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일상에 익숙해지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치고는 꽤 훈훈하게 생긴 흔히 말하는 꽃중년의 외모에 중저음의 목소리까지 첫인상이 꽤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명함을 받아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노갑수라는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촌스럽기 그지없는 이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촌스러운 이름이 오히려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때 결혼을 하긴 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혼을 했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거북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숨기려 하지 않는 솔직함 속에서 오히려 묘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 진심 어린 태도가 제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잘 웃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보이는 눈가의 잔주름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 사이로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지난 이야기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나 따뜻한 말로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자상한 말과 행동은 서서히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고 그의 배려와 성실함은 제 마음의 얼음을 조금씩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웃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저는 비로소 인간다운 감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잊고 살던 평범한 행복을 다시 느끼게 된 것이었죠. 그의 품 안에서 마음속 슬픔들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그를 통해 실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긴 어둠을 헤치고 마침내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며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엔 매일매일이 장밋빛 인생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인사로 하루가 시작됐고 집안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서 제 인생이 다시 피어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의 말투와 행동에 서서히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느 순간부터 돈 이야기를 자꾸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서로 약속한 것이 있었거든요. 서로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기로 말이죠. 각자의 것은 각자가 관리하고 다만 주거비나 식비 같은 공동생활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 남편이 물려준 유산이 꽤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끔씩은 자금이 막힐 때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가 부탁할 때마다 선뜻 도와주었습니다. 모두 사업을 위한 일이라 믿었죠. 물론 그가 굳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 두 식구 정도는 충분히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일하는 남자가 좋았어요. 무언가에 몰두하고 세상과 부딪히며 스스로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그런 모습이 든든했고 그래서 그의 일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낌새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릴 때 했던 말과 실제로 그 돈이 쓰인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외박을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행선지 또한 불분명했습니다. 전화기도 자주 꺼져 있고 말이죠. 결국 저는 몰래 사람을 시켜 그의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상태였고 실제로는 그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과 여전히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교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한마디로 이전과 똑같이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저를 철저히 속였고 이 결혼은 처음부터 저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뒤 노갑수 이 인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은밀하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제가 모든 진실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그 인간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제가 대비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먼저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그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방식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는 조기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한 짓은 단순한 거짓이나 속임수의 수준을 넘어 저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잔인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그 거짓 진단서를 근거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피후견인으로, 그는 저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치매 진단을 받은 저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중요한 재산상의 결정과 법률 행위는 모두 그 인간의 손을 거쳐서만 가능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저의 인생과 재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인간에게 몽땅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보험, 의료 기록까지 모든 결정권이 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완벽한 장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손에 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도우미들, 정원사, 운전기사까지. 전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이 집을 샀고 그때 우리는 도우미들과 정원사, 운전기사를 직접 면접을 보고 고용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잃고 세상을 등진 채 칩거하던 시절에도 그들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수는 그 모든 사람을 내쫓고 난 뒤 곧바로 저를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용역 경비원들까지 고용해 24시간 집 주변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집에는 중증 치매 환자가 살고 있으니 절대 밖으로 나가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저의 휴대전화는 이미 그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고 유선전화도 컴퓨터도 외부와 연결될 만한 모든 통로가 순식간에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는 제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우리가 살던 집을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그 집은 전 남편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기억이 구석구석 배어있는 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몇 달 뒤 집은 팔려나갔고 우리는 지금의 이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사 전날 갑수는 낯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신경과 의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는 거의 우격다짐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저에게 투여했습니다. 나름대로 반항을 해보았지만 남자 둘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죠. 순간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낯선 공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여기로 옮겨졌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의 이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저를 감금하고 집을 팔고 이사를 결정하기까지 모든 일은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일사천리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집은 원래 살던 집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살기엔 여전히 너무 넓었습니다. 3층 건물에 각 층의 평수는 30평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꽃나무와 수목으로 꾸며진 200평 규모의 정원까지 겉보기엔 그럴듯하고 제법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풍경은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은 너무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둘 외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길가엔 가로등 하나 없이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무인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누가 하나 사라지거나 죽어나가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그런 곳이었죠. 노갑수 이 인간이 왜 이런 집을 선택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겠죠. 당연히 이곳에서도 외출은 불가능했습니다. 휴대폰도 유선전화도 컴퓨터도 TV도 외부와 이어질 만한 통로는 단 하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실에 유선전화기 한 대가 놓여 있긴 했지만 발신이 불가능한 수신만 가능한 전화기였습니다. 이 전화기의 용도는 노갑수 그 인간이 외부에서 저에게 뭔가를 지시하거나 저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굳이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무언가를 찾자면 가끔씩 그 인간이 가지고 오는 신문 한 부 정도일 겁니다. 그는 이름만큼이나 촌스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이로 된 신문을 거의 매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난 신문은 아무데나 툭 던져버리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던져진 그 신문이 저와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없었다면 지금 바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통로는 안팎으로 시건장치가 되어 혼자서는 밖으로 나갈 수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창문마다 쇠창살이 빽빽하게 박혀 있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한 번은 정말 죽을 각오로 해머로 문을 때려 부순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언덕 아래로 연결된 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었죠. 이 집은 사방이 산과 강으로 막혀 있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집도 사람도 지나가는 자동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로등조차 없는 텅 빈 길과 잿빛 하늘 아래 이어지는 숲의 그림자뿐이었죠. 숨이 턱까지 차올라 비틀거리던 순간 어디선가 굉음과 함께 검정색 봉고차 2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덩치 큰 남자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마 노갑수 그 인간이 고용한 용역 경비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집 안팎에 설치되어 있는 수십 개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붙잡힌 채 끌려가면서도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여기에 감금돼 있다고 도와달라고, 제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저를 중증 치매 환자로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그 인간의 주먹과 발길질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몸보다 더 깊게 상처를 남긴 것은 무력감과 굴욕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더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도망치려는 의지는 점점 희미해졌고 언젠가부터는 탈출이라는 단어조차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폭행을 당하는 고통보다 더 끔찍했던 건 그 모든 일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길들여졌고 결국 저는 스스로 감옥의 문을 잠가버린 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저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때고 불시에 닥쳐 집안 청소를 점검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손찌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넓은 집을 도우미 하나 없이 매일매일 죽을 힘을 다해 청소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도 곧 예순을 앞두고 있는 나이이다 보니 이 모든 일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집을 청소하고 나면 팔다리가 떨려 걸을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청소를 해도 그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청결 상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의 주먹질과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노동과 폭행 속에서 저는 점점 마모되어 갔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진실을 말할까 두려웠던 것이겠죠. 요양원이 힘들면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어요. 이곳보다는 정신병원이 더 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고통으로 느껴지는 끝없는 생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원의 잡초를 한참 뽑고 난 뒤 허리를 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말벌이나 잠자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 위 높은 곳에 낯선 물체 하나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리에서 미세하게 떨리며 윙윙거리는 기묘한 기계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가만히 그 물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얼마 전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제 짐작이 맞는다면 그것은 바로 드론이라 불리는 물체였을 겁니다. 쉽게 말해 하늘을 나는 작은 기계 같은 거였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무선 조정 비행기 장난감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것은 한참이나 그렇게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서 있더니 어느 순간 집안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소리도 없이 하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시각에 그 드론이라는 물체는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번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집 주변을 천천히 선회하고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물체의 밑부분에 눈처럼 반짝이는 무언가, 마치 카메라 렌즈 같은 것이 달려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누군가 이 집을, 아니,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마 노갑수 그 인간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이 집 전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보낸 것이겠죠. 그날도 어김없이 드론인가 뭔가 하는 그 물체가 집 안으로 날아왔습니다. 매일처럼 보던 장면이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도 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집안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지 않고 한자리에서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조금 다가가자 드론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또 다가가면 또 멀어지고 그 동작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이끌고 있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드론이 이끄는 대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론은 일정한 거리만큼 앞서가며 제가 다가서면 살짝 물러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끝에 도착한 곳은 정원 뒤편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순간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여기지? 이 집에는 수십 대의 감시 카메라가 구석구석까지 설치되어 있지만 이 창고 주변만 유일한 사각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낯선 물체가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이 묘하게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마 전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바그다드까지 드론을 날려 수천 킬로미터 밖에 누군가를 한순간에 제거했다는 기사였죠. 그땐 그저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이젠 군인이나 스파이를 보내지 않고도 적군을 죽일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드론이라는 물체가 제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며 움직이는 걸 보니 그때 읽었던 그 기사 속 내용이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인간이 혹시 이 드론을 이용해 저를 조용히 없애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싸늘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론이 갑자기 제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니 손만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멈춰 섰습니다. 프로펠러의 바람이 얼굴을 스칠 정도였죠. 그제야 저는 그 아래에 매달린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는 가느다란 줄에 걸린 채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나에게 전달하려는 건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줄에 매달린 그 상자를 빼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김미정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분명 제 이름이었지만 글씨체는 갑수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드론이 나를 이곳으로, 즉 감시카메라 사각지대로 일부러 유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나를 죽이려는 건 아니겠다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와 생각해보니 드론은 처음부터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집 주변을 돌아다니긴 했지만 언제나 감시 카메라의 머리 위로만 날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마치 일부러 카메라 시야를 피해 다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노갑수 그 인간이 집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난 뒤 갑자기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냐며 말입니다. 처음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얼떨떨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날은 이 집에 처음으로 드론이 날아온 날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 기계가 신기해서 저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던 겁니다. 그런데 갑수의 입에서는 드론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느냐며 잔소리를 했을 뿐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제 모든 행동은 집안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을 테고 갑수가 고용한 용역 경비들이 그 모든 상황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즉시 그 인간에게 보고했을 테고요. 하지만 그들이 본 장면은 제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을 뿐 드론이라는 존재는 전혀 포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은 항상 감시 카메라의 머리 위, 즉 카메라가 절대 잡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이겠죠.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드론은 누군가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보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며칠 동안 이 집 구석구석을 정밀하게 둘러보고 탐색한 뒤 창고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테고 그래서 그곳으로 저를 유인한 것이겠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상자를 저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 모든 움직임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너머에 뭔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거듭한 뒤 조심스레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종이 몇 장과 펜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엉킨 채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마저도 제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묘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종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정님, 저는 당신을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적힌 내용을 천천히 읽은 다음 답을 적어 다시 상자에 넣어주세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꼴꺽 삼켰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당신은 감금된 채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집안에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 모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보가 있어야만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까지 울려 퍼지며 온갖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내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나를 도우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노갑수가 저를 시험하기 위해 꾸민 함정이라면 저는 이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의심과 공포,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고 손에 쥔 종이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변을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만에 하나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테니까요. 크게 숨을 들이쉰 뒤 떨리는 손으로 답을 적었습니다. 1층 거실에 3대, 2층 계단에 2대, 3층 계단에 2대,
모두 7대가 설치되어 있고 크기는 모두 1.5리터 콜라병 크기라고. 단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목덜미를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감시 카메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저 한때는 미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은 지는 벌써 20회도 훌쩍 넘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손이 완전히 굳어버리진 않았더군요.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을 종이에 옮겨보니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아도 나름 그럴듯하게 그려지더군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좋았던 시절과 잊고 지낸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후 저는 또다시 주변을 훑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스 속에 종이와 펜을 다시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 머물던 드론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게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상자를 다시 드론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드론은 윙 소리를 내며 곧장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껏 하늘을 누비는 모습이 괜히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이곳을 벗어날 기회가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행복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답장을 날려보낸 그날 이후로 며칠간 드론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되었나? 아니면 그 종이를 누군가 중간에 낚아채 갔나? 머릿속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가능성은 이 모든 것이 갑수의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불안 속에 지내던 어느 날 창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풍기 날개 소리와 비슷한 그 소리. 바로 드론의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그 단순한 기계음이 어찌나 반갑던지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맞이하러 가는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맴돌고 있던 드론은 제가 정원의 모습을 드러내자 저번과 같이 저를 창고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숨을 삼키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창고 문 앞에 다다르자 드론은 살짝 고도를 낮추더니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번과 같은 상자 하나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빼내 손에 쥐었습니다. 상자를 열었더니 편지 한 장과 함께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편지를 먼저 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김미정님, 저번에 보내주신 답장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려주신 그림을 참고해 몇 가지 부품을 함께 동봉합니다. 이것들은 집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연결되는 부품입니다. 카메라 본체 뒤쪽에 그대로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집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정님께서 보내주신 그림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으리라 생각됩니다. 함께 보낸 설명서를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사실 이 부품은 감시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제가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킹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했지만 용역업체 보안이 지나치게 견고해 외부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다소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저를 믿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마음속에는 희망보다 두려움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도움의 손길인지 확신할 수도 없었고 설령 진짜라 하더라도 감시 카메라가 시퍼렇게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조용히 꿈틀거렸습니다.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더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노갑수 그 인간의 감시와 폭행, 그리고 짐승보다 못한 이 삶에서 벗어나 저의 자유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마지막 기회 말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어 그 인간의 손에 맞아 죽는다 해도 그 또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건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또 다른 의미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일 테니까요.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오히려 그 두근거림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제 가슴 속 깊숙한 곳에서 울부짖고 있었으니까요. 상자 속 부품을 조심스레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 설명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서를 펼치는 순간부터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마음 같아선 거실에 앉아 천천히 여유롭게 읽고 싶었지만 감시 카메라가 모든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곳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곳이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라지만 너무 오래 머물렀다간 분명히 의심을 사게 될 겁니다. 운이 나쁘면 여기까지 감시 카메라를 새로 설치해버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설명서를 거의 삼키듯 읽어내려갔습니다. 저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환갑이 가까운 이 나이에도 비약적으로 기억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심장은 부서질 듯 뛰고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충분하다고 느낀 순간 설명서를 다시 상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제가 가지고 있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제가 다시 상자 속에 설명서를 집어넣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드론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번처럼 드론에 다시 상자를 걸어주었고 드론 역시 곧바로 하늘로 향해 치솟아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드론을 보낸 다음 저는 곧바로 창고 문을 열어 삼각 사다리를 꺼냈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높이까지 올라가려면 이 사다리가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삼각 사다리를 거실까지 가지고 간 저는 길게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한 칸 한 칸 조심스레 사다리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마른 걸레를 든 채로 말이죠. 사다리의 첫 단을 오를 때부터 다리는 이미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이상하게 보일까봐 호흡을 하나하나 억지로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감시 카메라 높이까지 올라간 저는 카메라 몸체에 쌓인 먼지를 닦는 신용을 하며 부드럽게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카메라 뒤쪽을 슬쩍 살펴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구조였지만 설명서에 그려진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레를 든 손으로
주머니에 있는 그 부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무리 감시 카메라들이 저를 샅샅이 찍고 있다고 할지라도 걸레 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이마와 등줄기에서는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마른 걸레로 감시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며 주머니에서 부품을 꺼낸 뒤 설명서에서 본 그대로 카메라 뒤쪽의 빈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혹시나 이 카메라와 맞지 않는 부품이면 어떡하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다행스럽게도 딸깍 소리를 내며 한 번에 쏙 끼워졌습니다. 너무나 기뻐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눈앞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때문에 그 기쁨의 환호마저도 속으로 꿀꺽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안 곳곳에 설치된 7개의 감시 카메라를 돌며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감시 카메라에 부품을 끼워 넣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바닥으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작업을 모두 마친 뒤 거친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감시 카메라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저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지금 설치한 그 부품들이 그 인간의 만행을 저 바깥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구박을 하거나 화를 내는 장면 따위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를 자극해 분노를 유발하는 행동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몸이 부서질 듯 아팠으니까요. 그저 몇 번의 주먹질과 발길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몇 분, 때로는 몇십 분씩 이어지는 폭력은 육체를 넘어 영혼을 찢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골프채나 몽둥이로 잔혹하게 폭행을 당했고 그 고통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명조차 내지를 수 없을 만큼 깊고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다시 지옥의 문을 스스로 여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인간의 폭력은 언제든지 자행될 것이기에 그저 그 순간 그 모든 상황들이 빠짐없이 낱낱이 잘 전달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울렸고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수는 오늘도 일찌감치 퇴근을 한 후 기사에게 강남으로 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남으로 가자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는 능숙하게 핸들을 잡고서는 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잠시 후 갑수의 검정색 고급 세단은 강남 한복판의 강렬한 네온 불빛 사이를 마치 헤엄치듯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갑수의 자가용이 멈춰선 곳은 어느 룸살롱 입구였습니다. 룸살롱 이름은 로즈벨. 그가 요즘 들어 사흘이 멀다 하고 드나드는 곳이었죠. 잠시 뒤 갑수가 문을 밀고 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 먼저 와 자리를 잡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미리 주문해둔 양주 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갑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의를 갖춘 그 몸가짐에 갑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느긋하게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민국. 갑수와 같은 건설업에 몸을 담고 있으며 몇 달 전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처음 인연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볼수록 갑수는 민국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갑수는 무슨 일이든 일단 저지르고 보는 타입이라 한번 움직이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성격을 부담스러워했고 은근히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국은 달랐죠. 그런 갑수의 기질을 오히려 남자답다며 치켜 세웠고 겨우 2살 정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갑수를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추었으니까요. 그렇게 둘은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요즘은 술자리도 자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잔이 몇 번 오가자 어느새 갑수의 볼이 불굴에 물들었습니다. 그는 얼큰한 얼굴로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내가 대기업들 하는 짓 보면 혈압만 오른다.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을로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러다가 평생 하도급 사장 노릇만 하다가 인생 쫑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민국은 잔을 살짝 돌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갑수가 푸념 섞인 말들을 쏟아내는 동안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민국이 잔을 들어올리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화만 내실 게 아니라 형님도 갑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갑수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말이야 쉽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냐? 민국은 손사래를 치며 받아쳤습니다. 아니, 안 될 건 뭡니까? 형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민국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방금 전과는 달리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볼 때 형님은 충분히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업계에서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에이, 별소리를 다 한다. 너 취했냐? 갑수는 겉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입가에는 어쩔 수 없이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민국의 말이 생각보다 훨씬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민국은 아까보다 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갑수 형님, 진짜 갑이 되고 싶으시면 일단 회사 덩치부터 키우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직접 시공 가능한 공정을 늘리셔야 해요.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하나라도 더 손에 쥐어야 대기업이 함부로 못하죠. 파이프를 여러 개 들고 있어야 한쪽이 막혀도 숨 쉴 구멍이 생기거든요. 둘째, 기계하고 장비를 회사 자산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형님도 알잖습니까? 자기 장비가 있어야 비용도 내려가고 공사 기간도 형님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셋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우리를 무시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일감이 들어와야 팀을 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싹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맨날 해봐야 절대 갑이 될 수 없어요. 감리 설계까지 읽어낼 수 있는 실무형 과장들, 현장을 돌릴 수 있는 십장들, 제대로 실력을 갖춘 회계랑 총무까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판이 달라질 겁니다. 갑수는 어느새 자세를 바로잡고 민국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마지막 말까지 차분히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일감을 따올 수 있는 라인을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던져주는 일거리만 받아서 버텼지만 형님이 직접 공정, 장비, 인력 다 갖추고 공사 몇 개만 깔끔하게 성공시키면 구청,
도청, 008주까지도 따낼 수 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님 그릇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제 판만 키우면 됩니다. 형님이라고 대기업 사장 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아니, 사장이 대수입니까? 회장인들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민국의 말이 끝나자 갑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눈을 뜨며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갑수는 오래전부터 명예욕과 허영심에 쩔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욕망은 늘 그의 안에서 몸부림쳤으나 현실에서 그것을 채울 만한 무대는 허락되지 않았죠. 대기업이 어떻고 회장님이 어떻고 하는 말이 민국의 입에서 쏟아지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는 억눌러 있던 야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은은히 흔들렸고 갑수의 눈빛에는 어느새 술기운 대신 묵직한 욕망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민국아, 지금 말한 그런 규모를 갖추려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민국은 잠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최소 500억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갑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500억이라. 만만치 않은 액수네. 그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히며 고민의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갑수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자신의 재산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동산, 부동산 모두 합쳐 대략 400억 정도가 그가 가진 재산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 재산 중에 90% 이상은 댁에서 뺏은 것이었죠. 멀쩡한 저를 치매 환자로 조작한 뒤 말입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1000억을 훌쩍 넘었지만 회사의 채무를 털어내고 살아있는 시부모 몫을 나누고 각종 비용과 세금을 처리하고 나니 실제로 남은 액수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의 손에 남은 건 약 400억 정도였죠. 갑수는 늘 그 400억을 어떻게 하면 더 큰 돈으로 불릴까 하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민국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요동친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갑수가 허영심과 명예욕에 쩔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400억 전부를 한 방에 쏟아 부을 만큼 어리석은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판단을 그르치면 단숨에 알거지가 될 테니까요. 게다가 400억을 몽땅 넣는다 해도 여전히 100억 이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곧바로 현금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욕망의 불길이 거세게 치솟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또다시 서늘한 좌절감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잔을 들어올려 한 모금 마시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자금을 만들기 힘들면 빌리는 방법도 있죠. 은행이든 캐피탈이든. 갑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 우리 회사가 신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 말에 민국은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조용히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잠시 후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형님, 혹시 사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민국의 입에서 사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갑수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사채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작은 가능성이 보였던 겁니다. 민국은 갑수 쪽으로 몸을 굽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형님, 사채가 이자가 좀 센 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근데 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단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가진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도 바로 판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사채라는 게 이자만 꼬박꼬박 잘 내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요즘은 사채도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업만 제대로 터뜨리면 이자가 문제겠습니까? 원금도 금방 털어낼 수 있죠. 그렇게만 되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돈은 전부 형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민국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갑수의 가슴 속에서는 억눌린 욕망의 뜨거운 숨결이 불어오듯 묘한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국이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김 실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갑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꾸했습니다. 김 실장? 대한민국에 김 실장이 한두 명이냐? 민국이 손사래를 치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채업계의 큰 손, 그 사람의 오른팔, 그 김 실장 말입니다. 글쎄, 나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민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사업가들 중 김 실장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금 동원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민국의 설명을 듣고 있던 갑수의 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김 실장을 좀 압니다. 갑수가 놀란 표정으로 민국을 쳐다보았습니다. 민국이 발이 넓고 인맥이 좋은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런 거물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다시 한번 놀랐던 겁니다.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님이 필요로 하는 자금 정도는 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조달 가능할 겁니다. 갑수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그날 저녁, 집안일에 지친 저는 잠시 소파에 몸을 뉘인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으며 살포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정원 너머에서 귀에 익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거실에서 대문까지의 거리는 거의 50m쯤 됩니다. 그곳에서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게 믿기 힘들겠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소리는 몰라도 적어도 그 인간의 발자국 소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극심한 학대를 받다 보면 육체의 모든 감각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의 발자국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며 숨이 살짝 가빠졌습니다. 곧이어 대문에서 시건장치가 풀리는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고 피곤한 기운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곧이어 거실 문이 벌컥 열리며 술 냄새와 함께 갑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비틀비틀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다짜고짜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내년 서방은 왜 유산을 그것밖에 안 남긴 거야? 유산을 남길 거면 몇 천억 정도는 남기든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남기지 말든지 뭐 애매하게 그딴 식으로 남겨서 사람 짜증나게 하고 말이야.
저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저의 침묵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라, 인연 봐라. 인연이 옛날 서방 욕한다고 인상 쓰네. 왜 아직도 그 인간만 생각하면 아랫도리가 근질근질하냐? 그는 갑자기 상스러운 말을 퍼부으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랬던 거라고 대답을 하려는 순간 그의 손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얼굴이 옆으로 꺾이며 순간적으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너는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는 인상을 팍 구기며 제 턱을 손가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네가 아직도 부잣집 사모님인 줄 알아. 마치 나를 아랫사람 보듯 하는 그 눈빛. 나는 그 눈빛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뭐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두 번째 손찌검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깨, 뺨, 팔. 어디든 닿는 대로 휘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손찌검은 발길질로 이어졌고 저의 몸이 소파에 부딪히며 튕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거실 구석에 세워져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골프채의 금속이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순간 마음속 가득 공포가 차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그 인간의 폭력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 인간의 손에 맞아 죽어 모든 게 끝나버리기를 말입니다. 몇 달 후, 갑수는 민국과 함께 어느 고급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미팅룸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가린 암막 커튼 사이로 희미한 조명만 흘러들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사내가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차갑고 매서운 눈빛이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방안을 빠르게 훑었고 한번 스친 시선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기세에 갑수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때 민국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김 실장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명함을 꺼내 갑수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김종훈 실장이라는 이름과 직함, 그리고 휴대폰 번호만 적혀 있을 뿐 회사 이름 같은 건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갑수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몇 달 전 민국과 대화를 나눈 뒤 그는 긴 시간 끝없는 고민을 반복했고 마침내 제대로 판을 깔아보겠다는 결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 공사업체 사장으로만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은 인생은 원청업체의 대표로 살고픈 그 꿈을 반드시 실현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명함을 받은 갑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 김 실장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에게서는 겸손함도 건방짐도 아닌 묘한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국이 몸을 조금 기울여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형님, 김 실장님은 아무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래 금액이 100억 이상은 되어야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말에 갑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 바쁜 사람들이니 용건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갑수는 잠시 민국을 흘끔 보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500억 정도 필요한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갑수는 말을 뱉자마자 곧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큰 액수였으니까요. 민국 역시 숨을 고르며 입술을 꼭 다문 채 조심스럽게 김 실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얇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정반대로 김 실장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덤덤했습니다. 500억이라는 금액이 무색할 만큼 그의 눈빛은 단 한치의 미동도 없이 차갑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김 실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500억이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오히려 노 사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500억이면 매월 이자만 10억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 떨어지자 갑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추스르며 억지로 끌어올린 듯한 자신감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해 보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미 무모한 배짱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욕망과 무모함이 뒤섞인 기세가 그의 눈빛에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잠시 갑수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니 지금 바로 계약하시죠. 김 실장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너무나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 갑수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담보 설정도 없이, 그렇다고 다른 법적 장치도 없이 이렇게 계약한다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으니까요. 갑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담보 설정이라든가. 김 실장은 갑수의 말을 툭 자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노 사장님께선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김 실장은 계약서를 꺼냈지만 테이블 위에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손에 쥔 채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원금 500억은 두세 달 후에 지급될 겁니다. 현금으로 말입니다. 그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단 말입니까? 갑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그런 갑수를 쳐다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이 큰 금액을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요? 은행 통장으로 입금해 주길 바라시는 겁니까? 금융당국의 조사라도 받고 싶으신 건가요? 갑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급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갑수는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김 실장은 나지막하게 한숨을 한번 내쉰 뒤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원금이 지급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5년. 그러니까 60개월 동안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으면 됩니다.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은 대략 14억 4천 정도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첨부한 서류에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료가 붙고 석 달 이상 연체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갑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애써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길 바라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고도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사 내규에 따라 나머지 채권을 회수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회사 내규라는 단어가 유독 강하게 갑수의 귀에 꽂혔습니다. 회사 내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김 실장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리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금융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절차 같은 겁니다. 자, 계약서 읽어보시고 서명하시죠. 김 실장은 손에 쥐고 있던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사인펜까지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묘하게 무겁게 울렸습니다. 갑수는 계약서를 집어들어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과 욕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나갔죠. 잠시 후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짧게 떨렸으나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주 잠깐 갑수의 내면에서는 마지막 망설임이 꿈틀거렸지만 갑수는 마음을 다잡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미 못 먹어도 고라는 배짱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장밋빛 미래를 향한 환상이 뜨겁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수무정 1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2편도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즐거움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